요즘은 정말 돈돈거리는 게 심한 세상이잖아요. 돈이라면 예의고 양심이고 자존심까지 다 팔아넘기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하지만요, 어디까지나 돈은 돈이잖아요. 그 돈을 이용해서 나와 내 가족들 안정적으로 살고 싶고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돈이 수단으로 필요한 거고 갖고 싶은 거잖아요. 목적이 아니라요. 그런데 자존심 팔아 넘기면서 가족 간에 최소한 지켜야 할 예의와 마음까지도 저버리면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식의 돈의 노예로 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돌아온 돈 몇 푼에 진짜 중요한 것을 잃게 되었던 저의 전 시댁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친언니와 함께 동네에서 프랜차이즈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교육 관련 회사에 3년 다녔는데 다니는 내내 스트레스도 심하고 너무 힘들어서 결국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그때 마침 언니가 창업을 준비 중이었고 같이 해보자고 해서 저도 하게 된 거죠. 당연히 자영업이다 보니 하루 종일 가게에 매여 있어야 되고 수입도 월급 받는 것처럼 규칙적이지는 않습니다. 한가할 때는 내내 한가하고 또 바쁠 때는 식사도 못할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회사 다닐 때보다 일하는 시간도 길고 몸은 더 피곤하지만 그래도 저는 회사 다닐 때보다 피자집 운영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일이 적성에도 잘 맞고 재밌고 또 친언니랑 일하는 거다 보니 마음도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수입이 일정치는 않아도 회사 다닐 때보다 조금은 낫기도 하고요.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4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제가 먼저 좋아했어요. 남편은 키가 크고 얼굴이 귀여운 편이었는데요.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여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인기가 많을 만한 외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남편을 제가 더 좋아했고요. 소개로 받은 거지만 마음의 크기로 치면 제가 더 컸던 것 같네요. 저희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좀 느꼈지만 본인 수입이나 형편에 비해 허세를 부리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뭔가를 살 때 가격표도 잘 안 보고 사고 내가 내 돈 벌어서 이 정도도 못 사냐 하는 소리도 곧잘 했죠. 옷이나 신발 등도 비싼 브랜드를 선호했고요. 하지만 그때는 콩깍지가 씌었으니 제 눈에는 그런 것도 다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 남자들은 어느 정도 저런 허세가 있어야 일 욕심도 생기고 돈도 열심히 벌고 성공도 잘 한다고 좋게 좋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할 때 보니까 그런 성향은 남편에게만 있는 게 아니더군요. 시부모님과 신우도 남편과 성격이 똑같았거든요. 일단 가족들이 전부 돈을 엄청 좋아하고 돈 욕심도 많고 또 형편에 비해 허세와 허영도 꽤 있는 편이라는 것도 비슷하고요. 가족끼리 만나면 어디 투자 얘기, 부동산 얘기하고 돈에 관한 주제로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사실 투자 얘기나 부동산 얘기를 열심히 할 정도로 시댁이 잘 살거나 여유 자금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좀 빠듯하고 힘든 형편이죠. 시댁 가족들은 지어진 지 오래된 상가 건물 3층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마저도 예전보다는 형편이 훨씬 좋아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예전에는 단칸방에 식구들이 다 같이 옹기종기 살 때도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댁이 처음부터 그렇게 가난했던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고 했죠. 정말 잘 살다가 망한 케이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 포함 시댁 식구들은 늘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에 관한 얘기도 자주 하시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본인이 중학생 될 때까지만 해도 집이 엄청 잘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냥저냥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떵떵거리고 살 정도로요. 아버님이 시할아버님과 함께 섬유 관련 큰 공장을 운영하셨다더군요.
시할아버님이 사업 수완이 정말 좋으셔서 공장이 정말 잘 됐고 그 시절 돈을 갈키로 긁어 모았다고 했죠. 다른 나라에 수출도 많이 하고 직원 수도 많고 공장 규모도 크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만 해도 남편네 집은 큰 정원이 딸린 2층짜리 주택이었다고 했습니다. 가정부도 두고 있었다고 하고요. 시부모님은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들으며 여유롭게 살았고 남편도 자기 친구들 중에 자기가 제일 잘 살았고 친구들은 없었던 갖가지 장난감이며 외국에서 사온 게임기도 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보다 3살 위인 신우 형님도 바이올린이며 발레며 영어 캠프며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자로 떵떵거리며 잘 살았지만 할아버님과 달리 아버님은 사업 수완이나 공장 운영 능력이 부족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버님이 대표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운영하셨는데 그때부터 공장은 매출 부진이 이어졌고 거래처도 감소하고 사정이 급격히 안 좋아졌답니다. 그 잘 나가던 공장이 전성기가 끝이 나고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계속 사정이 안 좋아지다가 제 남편이 중학생 되던 해에 결국 부도가 났었다네요. 남편은 자기 집에 낯선 사람들이 쳐들어와 빨간 딱지 붙이는 경험을 직접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빚쟁이들 피해서 2년 가까이 숨어 지냈다고 했고 집에도 거의 안 들어오셨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빚쟁이들 등살에 밀려 또 돈이 없어서 이래저래 이사를 다녔고 남편은 그맘때 학교도 잘 못 다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부자로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단칸방 전전하는 신세가 됐다고 했으니 그 신세가 더더욱 처량하게 느껴졌겠죠. 그 후에 여차저차 도망다니던 아버님이 돌아왔고 식구들 다 같이 살기는 했대요. 그런데 과거 떵떵거리며 잘 살다가 갑자기 돈이 다 사라지고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한 시댁 식구들은 그때부터 돈에 엄청 집착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남편에게 참 많이 들었어요. 연애 때에도 여러 번 들었고 결혼 후에도 또 했었죠. 입버릇처럼 과거의 일을 회상하듯 얘기를 잘했거든요. 우리 집 예전에 진짜 잘 살았는데 나는 어렸을 때 이런저런 것도 해봤는데 나 어렸을 땐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우리 누나랑 영어 캠프도 매년 방학 때 가고 그랬는데 라는 식으로요.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시댁 식구들 전부 저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인데 왜 자꾸 같은 얘기를 할까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이해되기도 했죠. 저라도 과거에 그렇게 부족함 없이 잘 살다가 지금은 돈 한 푼에 쫓기며 아등바등 살면 자꾸만 좋았던 과거를 그리워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시부모님도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다 했죠. 남편은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겨우 대학을 졸업했고 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원래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고 했는데 떨어졌고 남들처럼 1년, 2년 계속 지원해보면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고 적당한 곳으로 취업을 했죠. 하지만 애초부터 마음에 안 드는 회사였기 때문인지 다니는 내내 툴툴거리고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니면서 이직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지만 남편은 이직이 쉽느냐며 다니는 내내 불만이 많았습니다. 내가 고작 이런 회사 다니려고 그렇게 힘들게 대학 다닌 게 아닌데 하면서요. 아버님은 아시는 분 공장에서 경비 일을 하시고 어머님은 고등어 구이 식당에서 일을 하셨어요. 형님은 결혼해서 애가 둘인 전업주부시고요. 하여튼 그런 저희 시댁 식구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과거의 영광에 갇혀 살면서 돈에 집착이 심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남편이 저와 결혼한다고 시부모님께 소개를 했을 때 제가 친언니와 피자집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단박에 그거 돈 많이 되느냐, 언니랑 얼마씩 나누느냐, 달에 얼마 버느냐 막 거침없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네에 있는 작은 피자집이고 매출은 평범하다고, 회사 다니는 것보다 조금 나은 정도라고 말씀드렸더니 다소 실망하시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시부모님은 아들, 딸, 자식들이 부잣집으로 시집 장가가기를 바라셨던 것 같더라고요. 사위, 며느리라도 돈 좀 있는 사람들로 잘 들여서 덕을 좀 보고 싶어 하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형님이랑 결혼한 시매부님은 일본식 야끼니쿠 전문점을 운영하시는데 장사가 그냥 전향이라고 했고, 저도 동네에서 작은 피자집 운영하며 저 먹고 살 정도 버는 수준이니까요. 한마디로 사위나 며느리나 시부모님이 기대하던 부자 사위, 부자 며느리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실망하시는 것도 웃긴 게, 본인들이 부자가 아닌데 어떻게 부자랑 사돈을 맺겠나요? 보통은 비슷한 형편끼리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하여튼 저희 집 시댁 사정은 이랬습니다. 언제라도 한 방을 노리면서 다시 잘 살 수 있을 거란 믿음은 버리지 않더라고요. 시댁 식구들도 저희 남편도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도 그런 생각 말고 현실을 잘 자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다 보면 형편도 풀리고 다 좋아지지 않겠냐고 말이죠. 남편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말은 그렇지, 자기 말이 맞아 하면서도 한편으로 늘 붕 떠 있기도 했어요. 평범하고 소소한 생활에 만족을 못했고, 어떤 기회만 되면 다시 예전처럼 떵떵거리며 여유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바라는 것 같았죠. 그래도 나름 회사 생활 열심히 했고 저도 제일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버는 돈으로 알뜰살뜰 적금도 모으고 집 대출도 야금야금 갚으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죠. 아이도 낳고 여느 부부처럼 평범하게요. 그런데 결혼하고 6년 정도 되었을 무렵 남편이 어느 날부터 그러더라고요. 회사를 너무너무 다니기 싫다고, 이직 준비도 틈틈이 하고 있는데 이직도 쉽지가 않아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요. 남편은 원래도 애정이 없는 회사긴 했지만 그맘때 부쩍 더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했습니다. 월급도 작고 일은 많이 시키고 체계도 없다면서 불평불만을 내내 쏟아냈죠. 남편과 제 사이에는 4살 된 딸도 있었는데 곧 5살이 되면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키울수록 돈 들 일이 많잖아요. 그렇기에 저는 힘들다는 남편을 달래가며 그래도 좀 참고 다녀봐라. 우리 소율이도 점차 커가는데 회사를 무턱대고 그만둘 수는 없지 않느냐. 정 못 다니겠으면 회사 다니면서 이직 준비를 더 열심히 해봐라 그랬습니다. 남편이 본인 혼자만 책임지면 되는 총각도 아니고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덜컥 회사 그만두면 어떡하나요? 아무리 저도 번다고 해도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나요? 저도 자영업 하면서 마냥 쉽고 편한 거 아닙니다. 진상 손님도 많고 본사 갑질도 심하고 이래저래 힘든 적 많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저마다의 스트레스와 힘듦을 견디면서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할 때마다 다른 데도 똑같다, 어딜 가도 힘들다, 마음을 달리 먹어라 하면서 달랬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알겠다고, 자기가 참고 다니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저보고 자기를 너무 이해 못한대요. 회사 가느니 죽고 싶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그렇게까지 스트레스가 심했나 싶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가기 싫다고 계속 난리를 쳤고 저는 그럼 어쩌고 싶냐고 했더니 일단 그만두고 생각해 본대요. 여기 더 다니다간 죽을 것 같다면서요. 그럼 그만두고 다른 일 구하기 전까진 놀 거냐고 하니까 자기한테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너무 지친다고 하소연만 하더라고요. 죽고 싶다는 소리까지 하는데 뭘 어쩌겠나요. 결국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만두고 재취업을 하든 뭘 하든 좀 쉬면서 생각해 보라고 했죠.
그나마 저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으니 다행이다 생각했고요. 하여튼 그렇게 남편은 회사를 그만뒀고 퇴직금은 집 대출 갚는 데 썼습니다. 남편은 그만두고 나서 한동안은 나라에서 주는 실업급여를 받았으니 그나마도 괜찮았는데 실업급여가 끝난 후에도 취업은 안 하고 집에만 지내더라고요. 초반에는 그래도 이력서라도 쓰고 재취업이라도 하려고 하고 나름 이래저래 애를 쓰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3, 4개월 지나니까 아예 놓아버리는 거예요. 내내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TV나 보고 낮잠이나 자고 차라리 제가 일하러 나가 있으니 집안일이라도 해놓고 아이라도 잘 보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안 했습니다. 아이한테 핸드폰이나 쥐어주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저한테 밀었죠. 좀 너무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집에 있을 거면 집안일이라도 하라고 뭐라고 했고 남편은 자기가 집에 있으니 무시한다며 더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몸이 10개도 아니고 하루 종일 가게 일하고 집에 오면 밀린 집안일에 남편과 아이 뒤치다꺼리까지 너무 지치고 힘들잖아요. 게다가 둘이 벌다가 저 혼자 버는 걸로 쓰니까 당연히 생활도 너무 쪼그라들고 버거웠죠. 적금 드는 것도 더 이상 납입 못하고요. 당연히 남편과 제 사이에는 싸움이 잦아졌고 남편에게 서운하고 답답한 마음이 쌓였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가 집에만 있으니 무시한다 어쩐다 그러고 있고요. 남편과 제가 안 싸울 수 있는 해결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루빨리 재취업이라도 해서 본인 사회생활을 하고 생활비를 벌어오는 거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집에 있을 건가 근심이 늘던 차에 형님이 저희 가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구세주 같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현승이 계속 취업 안 되지? 네, 그렇죠 뭐. 아, 저렇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금 얼마나 됐지? 한 7개월 됐나? 그래요. 실업급여도 끝난 지 오래고. 올케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좋은 소식 하나 갖고 왔다. 뭔데요? 현승이 취업 좀 시켜주게. 네? 취업이요? 그래. 나한테 고맙지? 갑자기 형님이 남편 취업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가정주부인 형님이 어떻게 남편을 취업시켜 주신다는 건지 놀랍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했죠. 어떻게요? 내 친구 중에 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지금 회사를 하나 운영하거든. 원래 미국에서 결혼해서 살던 앤데 이혼하고 한국 와서 회사 운영한 지 좀 됐어. 미국 주류 수입해서 영업하고 마케팅하고 뭐 그런 데라는데 내 대학 친구야. 대학 졸업하고 바로 미국 건너갔었고. 그렇구나. 대학 졸업하고도 종종 연락하고 지냈었어. 내 결혼식에도 왔었고. 걔 결혼식은 미국이라 내가 못 갔지만.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걔 운영하는 회사가 사원수는 한 30명 되는 작은 회사라고 하는데 연봉 이런 건 엄청 잘 준대. 미국에 있다 온 애라서 그런지 마인드가 남달라. 복지 이런 것도 엄청 신경 쓴다 하고. 아, 그렇구나. 마침 인원을 좀 더 늘린다고 하길래 잘됐다 싶어서 현승이 얘기 내가 했거든. 걔가 뭐라는 줄 알아? 현민 이 동생이면 내가 무조건 뽑아줘야지. 그런다? 걔가 나랑 꽤 친하고 걔가 나한테 좀 의지를 많이 했거든. 걔가 외동인데 나를 언니처럼 생각했거든, 평소에도. 그럼 바로 취업을 시켜주신대요? 그렇다니까. 면접만 예의상 한번 보는 거고 바로 와서 일하래. 취업이라는 말에 가슴이 뛸 정도로 기쁘고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남편 취업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취업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얼굴도 못 본 그 형님 친구분에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소율이 아빠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니, 나중에 전화하게. 너무 잘 됐어요. 감사해요, 형님.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 올케가 제일 힘들었겠지.
어쨌든 고민하던 현승이 취업됐으니까 한시름 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형님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제 남편 이력서도 안 보고 뽑아준 그 형님 친구분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일단 남편이 취업을 하는 게 너무 필요했고 또 형님 친구분이라고 하니까 나름 잘 챙겨주시겠지 싶기도 했고요. 그날 저녁 형님이 전화가 와서 아직 현승이에게 말 안 했으니 저보고 얘기해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죠. 여보, 오늘 오전에 형님이 가게 잠깐 찾아오셨거든. 누나가? 왜? 얘기할 거 있으시다고. 좋은 소식이야. 뭔데? 자기 취업시켜주신대. 취업? 아니, 누나가 무슨 수로? 형님 친구분 중에 미국에서 살다가 들어와서 회사 운영하시는 분이 있대. 미국 주류 관련 회사라고 했어. 형님이 당신 사정 얘기하니까 그분이 묻고 따질 것도 없이 일자리 준다고 오라고 하셨다네. 형님하고 엄청 친한 친구 사이인가 봐. 성함이 진희라고 하는 것 같던데 형님 친구분이면 자기도 혹시 알아? 그런데 그 말에 남편은 표정이 묘하더라고요. 진희 누나? 그 누나가 한국에 있다고? 자기도 아는 사람이구나. 미국에서 살다가 이혼하고 한국 온 지 꽤 됐다는데 와서 회사 운영하고 능력 좋으신 분인가 봐. 하여튼 자기 취업시켜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잘된 일이야. 그런데 남편은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반가워하는 것도 아니고 좀 떨떠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왜 그래? 안 기뻐? 뭐가 기뻐. 그 누나가 회사를 운영해 봤자지. 사원수 30명 정도 되고 연봉이나 복지가 되게 괜찮대. 참나. 솔직히 그 정도 조그마한 회사는 지금도 마음 먹으면 갈 수 있거든? 하면서 또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형님이 기껏 생각해서 일자리 알아왔는데 왜 또 꼬장을 부리나 싶어서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럼 가지 그랬어. 내가 그런 회사 다니라고 전에 회사 그만둔 줄 알아? 아니 그러면 어디 갈 건데. 기껏 형님 딴에는 우리 걱정되니까 친구한테 물어서 자기 일자리까지 알아온 거잖아. 솔직히 친구 사이에 형님이라고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자존심 안 상해? 그래도 우리 생각해서 자기 일자리까지 알아오셨는데. 아, 너무 조그만 회사고. 그리고 진희 누나, 그 누나가 무슨 회사를 운영한다는 거야. 그 누나 집에나 돈이 많지 할 줄 아는 것도 없을 텐데. 엄청 잘 된대. 능력 있으신가 보지 뭐. 자기가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 그건 아닌데. 그래서 안 다닌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계속 집에서 이렇게 있을 거야? 제가 속상해서 따지니 남편은 눈을 흘기더니 알겠다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땡땡거리네. 나 일 못 시켜서 죽은 귀신 붙었어? 알았어. 가면 될 거 아니야. 남편이 간다는 말에 저도 한시름 놓았죠. 감사한 기회야. 형님이 기껏 소개시켜 주셨는데 형님한테 피해 안 되도록 자기가 열심히 일해야 돼. 아, 알았다고. 남편은 흔쾌히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회사에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떠먹여줘도 싫다고 하네 싶었지만 어쨌든 남편의 취업 문제가 해결되니 다행이었죠. 그 남편은 그 회사로 이력서도 제출하고 형식상이지만 면접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출근도 시작했죠. 내내 집에만 있는 남편을 보다가 옷 잘 차려입고 출근을 시작하는 남편을 보니 뿌듯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 취업돼서 행복하고 감사하다고만 생각한 제 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이죠. 그렇게 남편이 그 회사를 다닌 지도 1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맘때 일이 많아서 야근을 자주 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야근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죠. 오늘도 야근한다며. 사무실에 사람이 몇 명 정도 야근해? 그걸 왜 물어? 그냥 궁금해서.
대략 7, 8명 되는 것 같은데. 사장님 포함해서? 왜? 아니야. 알았어. 저는 야근하는 남편과 사무실 직원분들을 위해 피자를 배달해 주려고 했거든요. 대략 인원수를 알아야 그에 맞춰서 피자를 준비해 가니까 물어봤던 겁니다. 요즘 자주 야근을 하고 힘들어하는 남편이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언니와 피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 차에 싣고 남편 회사로 갔죠. 남편 회사는 한 건물에서 한 층을 쓰고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보니 건물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저는 피자 상자 여러 개를 겹쳐 들고 올라갔습니다. 남편 몰래 서프라이즈로 하는 건데 혹시 부끄러워하거나 싫어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걱정되더라고요. 그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사무실 앞 복도에 섰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하더라고요. 남편네 회사 사무실은 통 유리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도 안이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불은 켜져 있는데 직원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밤 늦게까지 야근한다고 했고 그때가 8시가 다 되어갈 때쯤이었으니까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고 식사하러 나갈 시간도 아닌데 왜 아무도 없지? 의아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피자 상자를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 문이 열리더라고요. 음식 들어가 있는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는 것도 찝찝하다 보니 잠깐 고민하다가 사무실 안에 보이는 큰 책상 위에 놓아두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게 맞더라고요. 이상하네. 아까 야근한다고 했는데. 저는 일단 피자를 내려놓고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벨소리가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사무실 한켠에 있는 대표실에서 벨소리가 나는 것 같더군요. 뭐지? 싶었는데 그 순간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엄청 허겁지겁 받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야. 지금 어디야? 뭘 어디야? 회사지. 회사라고? 까먹었어? 내가 아까 야근이라고 했잖아. 라는 겁니다. 근데 왜 남편이 사무실이 아니라 대표실에 있나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배가 찌릿찌릿하고 울렁거리더라고요. 저는 대표실로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 그랬지? 그럼 직원들이랑 회사? 당연하지. 나 바빠. 끊어. 나중에 전화할게. 그렇게 남편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대표실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안에서 무슨 소리가 새어 나오더라고요. 뭘 받아?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계속한단 말이야. 헐, 미저리야? 집착 쩌네. 일하는 남편이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뭘 받을 때까지 하고 있어. 네 와이프 진짜 질리는 스타일인가 보다. 쿨한 자기랑은 좀 다르긴 하지. 가만 보면 좀 답답하고 그래. 확 이혼하고 자기한테 갈까? 그러던지 내가 너 하나 못 먹여 살리겠니? 라는 대화가 오가는데 심장이 떨어질 것 같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고 그때부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떨려왔습니다. 사무실이 춥지도 않았는데 진짜 오한이라도 든 것 마냥 미친 듯이 몸이 떨리더라고요. 아, 남편이 사장이랑 바람이 난 거구나.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 확 떠올랐죠. 저는 뭘 어쩌나 싶은데 그 순간에 어쩌다 그런 판단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걸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저것들 같이 있는 거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이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는데 손이 너무 벌벌 떨리고 땀이 나서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카메라 버튼 누르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손이 떨리더라고요. 저는 겨우 동영상 모드를 켜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확 열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충격이었습니다. 대표실 안에 작은 소파가 있었는데
남편이 위에는 와이셔츠 입고 밑에는 팬티 차림으로 앉아있고 그 대표라는 여자가 남편 무릎 위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거든요. 제가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걸 다 찍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들어오니 둘 다 벙쪄 있다가 그제야 놀라더라고요. 뭐야? 네가 여기 왜? 둘이 뭐야? 뭔 사이야? 당신 옷차림이 그게 뭐야? 어? 아니 이게... 당신이 사장이야? 당신 미쳤어? 그 여자도 엄청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뭐해? 우리 찍고 있잖아. 빨리 폰 뺏어! 그 여자가 외쳤고 남편은 놀라서 저한테 달려오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확 뒤돌아 도망을 갔습니다. 남편은 제발 멈추라며 따라왔고 저는 계단을 이용해서 미친 듯이 달려 내려왔어요. 그렇게 1층 로비로 확 내려왔는데 남편은 팬티 차림이다 보니 계단에서 로비로 더는 못 쫓아오더라고요. 로비에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뒤돌아보며 미친 듯이 달려서 그 건물을 빠져나와서 곧바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고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시동을 걸고 출발해야 되는데 온몸이 너무 떨려서 도저히 못 가겠는 겁니다. 결국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울면서 얘기했고 언니가 식겁하면서 거기로 갈 테니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언니가 택시를 타고 왔고 언니가 운전해서 겨우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하원 후에 저희 부모님이 봐주시고 계셨는데 언니가 대신 사정 얘기해주고요. 제가 다 찍었다고 심장 떨려 못 보겠으니 언니가 대신 보라고 했는데 언니가 하는 말 때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없는데? 찍힌 거? 저는 놀라서 보니까 진짜 안 찍힌 겁니다. 제 딴에는 분명 녹화 버튼을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녹화가 안 됐던 거죠. 그것들 그러고 있는 증거를 남겼다고 생각했는데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하고 회사 사장하고 놀아난 것도 충격인데 그 증거마저 제대로 못 찍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남편은 계속 전화를 해대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언니도 너무 분통 터져 했죠. 네 남편이 사람 새끼냐면서 어떻게 회사 사장이자 진우나 친구랑 바람을 피냐고요. 진짜 더럽고 미친 인간이라고 욕을 해댔죠. 그때만큼 앞이 컴컴하고 암담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 가면 남편과 마주칠 것 같아서 언니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한숨도 못 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눈물만 흘렸죠. 그리고 더불어 증거가 있어야 이혼을 하든 소송을 하든 뭘 할 텐데 증거가 없으니 난감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남편이 가게로라도 찾아올 줄 알았어요. 미안하다고 하던지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죠. 그런데 남편은 다음 날 되니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더라고요. 그 태도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회사에 가서 뒤집어 엎겠다는 생각으로 저녁에 결국 그 회사를 찾아갔죠. 그런데 제가 그 회사 건물에 도착해 주차를 하려는데 가만 보니 그 여사장이 퇴근을 하는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저는 내려서 따지려고 했는데 바로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차를 따라갔습니다. 어디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냥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차는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도 아는 곳이었습니다. 여길 왜 왔을까 싶은데 그 여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더라고요. 왜 도착을 했는데 차에서 안 내릴까? 혹시 내가 미행하는 걸 알아차렸나 싶은데 그 순간 누군가 나와 그 여자 차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차로 올라타는 겁니다. 저는 뭐지 싶었고 일단 긴가민가 하며 그 차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차가 향한 곳은 뜻밖에도 모텔촌이었습니다. 저는 기함을 했고 떨리는 기분으로 그 차를 따라갔죠. 그 차는 익숙한 듯 어느 모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저도 고민 끝에 따라갔습니다. 제가 바로 따라갔기 때문에 혹시 걸리면 어떡하나 싶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걸리면 뭐 어쩌라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판사판이다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차 안에서 기다리는데 그 차에선 그 여사장과 좀 전에 차에 올라탔던 그 사람이 함께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허리에 손을 두르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다급히 폰으로 그걸 찍었습니다. 전날 실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녹화를 확인하고 다시 찍었죠. 그들은 모텔 엘리베이터를 탔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이게 다 뭔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가게로 돌아왔고 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언니도 기함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은 없더라고요. 그러다 밤늦게 남편이 왔고 저는 쳐다도 안 보고 평소처럼 지 할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데 기가 막혔죠. 나한테 할 말 없어? 안에 소율이 있잖아. 소율이 자. 그리고 자식 들을까봐 걱정되니? 그런 짓 해놓고? 너 미쳤어? 그 여자랑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어쩔 생각이냐고. 남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대답 안 할 거야? 이렇게 대답 안 한다고 될 일이야? 사무실에서 팬티 차림으로 그 여자랑 진짜 미쳤냐고. 이혼 원한다고 하면 해줄게. 뭐라고? 남편 입에서 기껏 흘러나오는 소리가 이혼해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기가 막혔죠. 저는 눈이 돌아 남편 뺨을 날렸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네 눈엔 나도 안 보이고 소율이도 안 보이나 보네. 왜? 돈 많은 여사장이랑 놀아나니까 그 김에 그 여자한테 갈아타고 싶었어? 네가 그런 꼴을 다 봤는데 우리가 계속 살 수도 없잖아. 내 핑계 대지 마. 네가 그 여자한테 갈아타고 싶은 거겠지. 그놈의 돈돈거리더니. 돈 좀 있는 여자 나타나니까 눈이 막 돌아가? 야, 정신 차려. 그 여자 형님 친구야. 제 말에도 남편은 묵묵부답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시 겉옷이랑 차키 챙겨들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모습에 또다시 깊은 절망을 느꼈죠. 저한테 미안하다고 빌거나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혼은 남편이 원하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들킨 김에 그냥 이혼하고 그 여자한테 갈아타고 싶은 눈치였죠. 그 모습에 실망이 아니라 절망이 느껴졌고 참담하더라고요.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여지껏 같이 살았구나. 저런 인간이 내 아이 아빠구나. 내가 결혼 생활 헛짓거리 한 거구나 싶었거든요. 저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날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애초에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도 엄청 강하고 기회만 되면 돈 많은 여자에게 갈아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우 친구한테 저런다고 하니 기가 막혔죠. 그리고 제가 그 여자를 미행하다가 발견한 그 장면, 그것도 너무 충격이었고요. 저는 고민 끝에 다음날 신우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요. 그런데 뭔가 느낌이 신우도 이 일을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신우와 밖에서 만났습니다. 신우는 안색이 안 좋다고 제 얼굴을 살피는데 진짜 제 안색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 기분을 살피는 것 같기도 했죠. 저는 그 모습에 신우도 다 알고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형님, 혹시 다 알고 계셨어요? 뭘? 소율이 아빠 회사 사장님이요. 형님 친구분. 그분하고 소율이 아빠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요. 뭐? 말도 안 돼. 무슨? 하면서 놀라는 척은 하는데 묘하게 이미 아는 것 같더라고요. 형님은 다 알고 계셨나 보네요. 아니야. 내가 뭘 알아. 저 다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님도 아마 소율이 아빠한테 전에 들었나 본데 그럼 그 얘기도 들으셨겠네요. 그 둘이 있던 사무실에 제가 쳐들어간 얘기요. 제 말에 신우는 아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다 알고 간 거예요. 야식 핑계대고 일부러 찾아간 거라고요. 그 둘이 그러고 있는 거 녹화도 다 했고요. 증거 다 있습니다.
그 말에 신우는 좀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말을 지어내서 얘기했습니다. 사람 붙였어요. 남편 뭔가 이상해서요. 라고요. 사람을 붙인 적은 없지만 그냥 그 순간 그렇게 말했습니다.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붙였어? 헐, 옳게 무섭다. 그리고 무슨 사람? 뭐 심부름 센터 이런 거? 네, 그런 거 돈도 엄청 비쌀 텐데 짠순이 올케가 그런 짓을 했다고? 남편이 의심스러웠으니까요. 그런 건 어디서부터 알아봐 주는데? 다 알아봐 주죠. 그 여자에 대해서도. 진짜? 그럼 둘이 원래 아는 사이라는 것도? 저는 속으로 이건 또 뭔 소린가 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죠. 네, 그건 내가 미안하게 됐어. 근데 현승이 취업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 딴에는 도움되려고 그렇게 한 거지. 예전에 둘이 사귀었다고 해도 이제는 시간 많이 흘렀고 현승이도 가정이 있으니까 다른 마음 먹을 줄 몰랐고.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적잖이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그 여사장은 과거에 사귀었던 사이였다는 거예요. 둘이 다시 만나서 불꽃 튈 줄은 몰랐지. 하긴 그때도 둘이 죽고 못 살고 결혼도 해라고 했는데 이진이 그 기집애가 내 동생 갖고 놀았는지 미국으로 가버렸잖아. 저는 속으로 단순히 누나 친구와 동생 사이도 아니고 사귀었던 과거가 있는데도 남편을 그 회사에 꽂아주려고 했던 신우가 미친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 여자가 돈 많은 이혼녀니까 의도적으로 제 남편을 그 회사에 꽂아준 건가 싶기도 할 정도로요. 돈에 미친 신우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죠. 신우는 제 눈치를 힐끗거리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올케도 그렇게 준비한 거 보니 이혼하고 싶은가 보다. 현승이라. 그렇지? 신우의 얼굴은 동생이 이혼할까봐 걱정하는 얼굴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혼을 살짝 기대하는 표정이었죠. 저랑 지동생 이혼시키고 부자 옳게 맞이하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형님은 이혼을 바라시는 것 같네요. 내가 미쳤어? 동생 이혼을 바라게? 무슨 그런 말을 해? 그게 아니라 올케 입장에선 그런 꼴을 봤는데 더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다른 것도 아니고 눈앞에서 그러고 있는 걸 봤는데 어떻게 참고 살겠어. 나 같아도 못 그러지. 맞아요. 눈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참나요? 같은 여자로서 안타까워서 그렇지. 그 둘이 그렇게 죽고 못 사나요? 나는 잘 모르지. 근데 뭐 예전에도 그랬고 현승이는 뭐래? 이혼하재요. 어머, 걔도 진짜. 근데 저는 이혼하기 싫거든요. 형님이 설득 좀 해주실래요? 저는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신우는 어정쩡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 그럼. 근데 진짜 이혼 안 하게? 그 꼴 보고도 참을 수 있겠어? 용서하고 살 수 있겠냐고. 옳게 속에서 화병 생기면 어쩌게. 남편 바람난 거 참고 사는 여자들 속에서 오라병 엄청 터지던데. 라면서 자꾸 이혼을 종용하더라고요. 그 속이 너무 뻔해 보였습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신우라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자기 동생 편들고 애 생각해서 이혼은 말아달라 할 겁니다. 하지만 신우는 이혼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진짜 만정 다 떨어지고 징그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결혼 후 가족으로 살아왔고 여태까지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돈 앞에는 다 소용없구나 싶고요. 저는 한숨을 크게 한번 내쉬고 형님 앞에서 폰을 꺼냈습니다. 형님과의 대화도 다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네, 형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혼할게요. 내가 뭘 원했다 그래. 원하셨잖아요. 그 친구라는 여사장이 돈도 많고 이혼했다고 하니 강현승이랑 다시 잘해봤으면 좋겠다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옳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건 아니지.
됐고요. 저 이혼할 겁니다. 그런 짓 저지른 인간 저도 더럽고 추접스러워서 같이 못 살아요. 그런데 형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이혼하라고요? 참나.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맞잖아. 그런 걸 보고 어떻게 참고 살아? 맞아요. 그런 걸 눈앞에서 보고 누가 참겠어요. 그래서 저도 안 참고 이혼하려고요. 저는 그렇게 일어나려다 말했습니다. 아참, 형님, 제 남편 놈이랑 그 여자 알아보다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형님한테 지금 보내드릴게요. 형님도 절대 안 참으실 거죠? 제 말에 형님은 의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지금 뭔 소리해? 방금 톡으로 보내드렸으니 확인해 보세요. 형님도 절대 참지 마시고요. 형님은 의아한 얼굴로 제가 보낸 동영상을 확인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동영상에는 그 여사장과 심해부님이 허리를 안고 모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찍혀 있었으니까요. 그날 제가 그 여사장을 미행했을 때 여사장이 간 곳은 심해부님의 가게 뒷골목이었습니다. 그 심해부님은 두리번거리며 여사장의 차에 올라탔고 같이 모텔을 간 것이죠. 한마디로 그 여사장은 제 남편하고도 놀아났지만 그 심해부님하고도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당연히 형님은 까마득히 몰랐을 테고요. 이게 뭐야? 보면 모르세요? 심해부님이잖아요. 형님 친구라는 그 여자 무슨 남성 편력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남자 저 남자 많이도 만나고 다니네요. 근데 공교롭게 한 명은 형님 동생이고 한 명은 형님 남편이네요. 형님이 아까 그러셨죠? 참지 말라고. 형님도 참지 마시라고 제가 증거 영상까지 드립니다. 요긴하게 잘 쓰세요. 형님은 제 얘기가 들리지도 않는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영상을 보고 또 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그 자리를 떠났죠. 당연히 그 일로 쑥대밭이 된 것 같았습니다. 돈만은 옳게 새로 얻으려고 했을 텐데 그 여자가 자기 남편하고도 놀아나는 사이니 형님도 가만히 있었겠나요. 회사 찾아가서 뒤집어 엎은 것 같고 남편이고 그 여사장이고 개망신 톡톡히 당했죠. 저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그 여자 상대로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동영상 증거는 없지만 남편과의 대화와 형님과의 대화를 증거로 냈고요. 더불어 형님도 그 여사장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낸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합의금 받고 취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심해부님과 이혼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동생 그리고 남편과도 그런 짓을 저지른 여자인데 돈 좀 넉넉히 받았다고 합의 취하해주고 이혼도 하지 않은 것 같았죠. 저보고는 참지 말라느니 어쩌느니 하더니 본인은 누구보다 잘 참네요. 하지만 저는 참지 않고 남편과 끝을 냈습니다. 남편은 그 여사장이 자기 매형과도 그런 관계였음에도 끝내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돈이 좋나 싶어서 환멸이 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이혼은 협의로 했고 상간소송에서는 승소해서 위자료 받아냈습니다. 그 여자가 저한테도 합의하자고 했는데 거절했고 위자료로 받아냈어요. 합의금 얼마를 준다 해도 그 더러운 돈 받아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위자료로 깔끔히 제가 받아야 될 거 받고 재판 결과도 받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끝을 냈고 저는 친정 부모님과 살면서 아이 키우고 피자집 운영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가 설령 자기 매형하고도 놀아났던 사이라고 해도 그래도 그 여자를 붙잡고 싶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남편의 꿈은 날아갔습니다. 그 여자는 소송이 끝난 뒤 회사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했거든요. 남편은 그 여자에게서 버려지고 회사에서도 해고되었다고 했습니다. 신우가 깽판을 쳤으니 회사 내에서 소문도 안 좋았고 이제 사장도 교체되었으니 남편을 두고 볼 이유도 없어졌잖아요. 남편은 그 여자한테도 버림받고 회사도 잘린 것 같더라고요. 둘이 과거에 사귀었던 사이인 걸 알면서도 그 회사에 동생을 취업시켜준 신우, 그리고 취업하자마자 그 여사장과 바람피웠던 남편놈. 솔직히 그 모든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리고 남편이 본인 친구와 놀아났는데도 두둑한 합의금 받고 눈 감아주었던 신우가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돈이 아무리 좋아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키고 살았으면 하네요. 저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돈 벌고 그 돈으로 저희 아이 올곧게 키우며 살 겁니다. 저희 아이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많다는 걸 많이 배우고 깨달으며 살길 바래요. 제가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것 같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